안녕하세요. 맘 편하게 읽는 한국사의 아랑입니다. 지금 밤 12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 잠이 안 와서 한번 시작해봅니다. 우리 이전 영상에서 태종태세, 문단세까지 세조까지 조선의 임금을 살펴봤죠. 오늘은 예성, 연중, 임명선에서 명종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나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것들 위주로 쭉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집중해서 들으시면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효과를. 뭐 약장수 같이 막 이야기하네. 뭐 효과를 본다고 그러고. 나온 것만 계속 나오니까 그래요. 계속 나와주니까. 이번에 그 52회에서는 안 보였던 선택지들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기출문제를 잘 파악해놨다면 충분히 1급이 가능했던 회차였다.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면 돼요. 집중해서 잘해봅시다. 시작할게요. 예성연중 임명선. 그런데 제가 예하고 인을 희미하게 지워놨죠. 존재감이 별로 없습니다. 한글은 잘 안 나와요. 그래도 언급은 해야겠죠. 예성연중 임명선의 첫 번째 예종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예종은 세조의 둘째 아들입니다. 원래 그 첫째 아들 의경세자라고 있었는데 20살 때 일찍 죽습니다. 아들 둘을 낳고 일찍 죽어요. 월산군과 잘산군이라는 아들 둘이 있는데 아무튼 그 아들 둘을 낳고 일찍 죽고 그래서 둘째 아들이었던 예종이 세조의 뒤를 이어서 예성연중 임명선에 예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아무튼 이 세조의 둘째 아들 예종이 왕이 됐는데 왕으로 즉위한 지 13개월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안 나와요. 재위기간이 너무 짧아. 뭐 살펴볼 시간이 없어. 조선왕조 500년인데 그중에 13개월이면 뭐 배울 게 있겠냐고. 없지.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예종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 왕은 예종의 아들이 해야 되겠죠. 근데 예종 아들이 제한대군인데 4살밖에 안 돼서 4살. 코 찔찔 흘리고 막 흙 주워 먹고 막 그러고 있어. 응? 걔한테 어떻게 왕을 시키냐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었죠. 제가 첫째 아들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까지 살아있던 그 세조 부인이 야 제한대군 4살밖에 안 돼서 임금하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그 첫째였던 의경세자의 아들인 월산군하고 잘산군 중에서 하나를 그 예종 다음 왕으로 시키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둘 중에 똘똘했던 잘산군이 예종의 다음 왕이 되었고 그가 바로 조선왕조 500년이 이루어지도록 그 조선 초기에 확실히 기틀을 잡아준 성종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그런 이유도 똘똘한 이유도 있었지만 그 잘산군이 그 당시 실세였던 한명회 우리 조상 한명회 사이였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성연중 임명선에서 세조의 아들인 예종이 왕이 되었고 그 다음 왕은 예종의 아들이 아닌 조카가 다시 왕이 된 거죠. 죽은 자기 형의 아들이니까. 죽은 자기 형의 아들 성종. 맞아. 죽은 예종 형의 아들 성종. 자, 지금부터는 뭐 성종을 살펴보면 됩니다.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인데 괜히 시간 끌어내. 자, 갑시다. 자, 예성연중 임명선의 두 번째 성종을 가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봅시다. 쭉 나오죠. 네, 쭉 나옵니다. 성종도 업적이 많아요. 일단 근데 뭐 성종이 왕이 올랐을 때가 12살인가 13살인가 기였어요. 그래서 어렸죠. 그래서 아까 그 세조 부인이 살아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름이 정의왕후예요. 정의왕후. 성종의 할머니죠. 그 정의왕후가 성종 뽑은 거나 마찬가지잖아. 아까 그 잘산군을 뽑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아직 어리니까 이 할미가 당분간 섭정을 할게 하면서 7년 동안 수렴청정을 합니다. 수렴청정 들어봤죠? 수렴청정이 뭐냐면 그 나이 어린 임금이 즉위를 했을 때 엄마나 할머니가 그 대신 정사를 돌보는 걸 수렴청정이라고 합니다. 성종도 처음엔 뭐 어쩔 수가 없어. 나이가 어리기도 했고, 또 정의왕후의 힘도 셌고, 또 당시 최고 실세가 한명회였어요. 한명회.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그 한명회가 사극에 나와가지고, 그때 이덕화 배우야 뭐야 MC야 진행자 아무튼 이덕화가 배우죠. 한명의 역할을 했는데 그때 유행어가 될 정도로 진짜 유명한 대사가 있었어요. 그 광고에도 아마 나왔을 거야. 모두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막 그런 게 있어. 내 손 안에 있소이다. 하면서 모발은 나중에 나온 거지. 아무튼 그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모두 내 손 안에 있소이다라는 그런 유행어. 한명회가 그만큼 권력이 셌던 거야. 그러니까 힘이 셌던 시절이에요. 그 한명회도 있었고 신숙주도 있었고 하여튼 어마어마한 그런 신하들이 있었어. 그런데 뭐 어떻게 직접 정사를 돌봐? 그런 건 생각을 못했지. 그렇게 이제 정의왕후가 7년 동안 수렴청정을 하는 동안에 이제 뭐 늙은 대신들이 죽기도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똑똑한 성종이 직접 정사를 돌보기 시작하면서 업적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업적을 한번 쭉 읽어봅시다. 편찬 작업이 겁나게 많아요. 뭔 책을 저렇게 많이 썼나 몰라. 왜냐면 성종의 롤모델이 누구였냐면 바로 세종대왕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증조 할아버지 세종의 롤모델이었어. 킹왕, 갑 오브 더 갑. 세종이 롤모델이니까 얼마나 자기한테 철저하고 또 공부를 많이 했겠어. 성종은 그 모범생 스타일이야. 범생이 스타일. 그래서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막 신하들이랑 토론하는 거 좋아하고 유교 좋아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책을 많이 편찬했고 물론 신하들 같이 했죠. 신하들이 주도적으로 했지. 성종이 명령을 했으니까 신하들이 책을 만든 거야. 아무튼 책을 많이 편찬했고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외워야 되는 이런 고통을 주게 됐죠. 근데 이런 성종의 이런 모범생 스타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도 시험 볼 때 도움이 돼요. 성종의 업적들이 다 그런 모범생 스타일과 다 관련이 있거든요. 자, 일단 봅시다. 조선의 법전. 조선의 기본이 되는 법전 경국대전을 완성하고 반포를 해요. 조선이 그 나아갈 방향이 바로 이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성종의 묘가 제가 뭐라고 일을 성종이야. 조선의 기본법전이잖아. 경국대전을 완성시킨 왕이거든. 그래서 선택지에다가 뭐라고 나오냐면 조선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 반포하였다 라는 선택지가 나옵니다. 뭐 추가로 우리 그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죠. 경국대전 처음 만들기 시작한 건 언제다? 세조 때. 완성 반포된 건 성종 때. 그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했다라는 업적이 있어요. 홍문관이 뭐 하는 곳이지? 집현전을 계승했다고 하잖아요. 학술기관이요, 학술기관. 근데 홍문관은 조선의 3사 아닙니까? 조선의 3사.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조선의 3사죠. 관리, 감찰, 간쟁, 언론기관. 그중에 홍문관이 언론을 담당했죠. 왕의 자문기구이기도 해요. 홍문관과 상의하는 거야, 뭔 일 생기면. 그리고 경연을 주관하는 기구이기도 했어요. 경연. 경연이 뭐야? 경연이 임금이 신하들 모아놓고 막 토론하고 막 경전 읽고 막 토론하고 연구하고 막 하는 그런 거예요. 경연이에요, 그게. 몇 시간씩 막 하고 그랬대요. 세종대왕도 막 열심히 했었고. 성종도 경연을 좋아했어. 그래서 성종 업적에 경연을 활성화했다는 업적도 있습니다. 봐봐, 모범생이잖아. 공부하고 토론하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이게 성종의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홍문관을 성종이 아꼈겠죠. 세종이 집현전을 아낀 것처럼. 그래서 홍문관을 옛날에는 뭐라고 불렸냐면 옥당, 옥서, 구슬옥. 구슬, 이 옥처럼 소중한 곳이라는 뭐 그런 뜻이겠죠. 홍문관을 옥당이나 옥서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홍문관 사료를 파악하려면 어떤 키워드를 알아야 될까? 집현전을 계승했다. 학술기관이다. 조선의 3사에 해당한다. 옥당이나 옥서로 불렸다. 그리고 또 대제학. 대제학을 키워드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제학 많이 들어봤을 거야. 대제학이 뭐냐? 우리 사관원 짱은 뭐야? 대사관. 사헌부 짱은 대사헌. 홍문관 짱은 대홍문? 아니야. 노노. 홍문관 짱이 대제학이야. 홍문관 짱은 대제학. 그래서 당시에 그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그 삼정승이어도 홍문관 대제학 출신 정승을 더 쳐줬어. 그 홍문관 대제학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왕이 자문을 해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점이니까. 그래서 당시에 그 유명한 홍문관 대제학이 서거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거정. 이 사람이 23년을 홍문관 대제학을 해먹어요. 하여튼 유명합니다. 앞으로 뭐 뒤에서 또 나올 텐데 우리가 배울 그 성종의 편찬 작업 상당 부분을 거의 다 서거정이 참여해서 만듭니다. 이 조선 전기의 대단한 문신이 서거정이에요. 그리고 또 홍문관 대제학 출신이 또 누가 있나? 율곡이는 뭐 이때 선조 때 사람인데 아무튼 율곡이도 있었죠. 율곡이는 대사관, 대사헌, 대제학 다 해먹었어. 3사의 짱을 다 해먹은 사람이 율곡이입니다. 이율곡. 천재예요. 조선 최고의 천재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홍문관 대제학이 나올 수도 있다. 아무튼 이런 사료들이 나와요. 뭐 선택지로도 위에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나옵니다. 뭐 경연을 주관했다, 옥당이라 불렸다, 집현전을 계승했다, 그런 게 다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홍문관 설치 마무리하고 다음 업적 편찬 작업 이제 가봅시다. 편찬 작업. 일단 해동제국기 편찬은 이거 세종 때도 이야기 한번 했었죠. 신숙주가 세종 때 일본에 다녀왔고 성종 때 해동제국기라는 책을 만들었다. 뭐 이건 선택지로 꽤 자주 나옵니다. 해동제국기 편찬은 성종 때 신숙주다. 기억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악학궤범 편찬. 악학궤범이 뭐지? 이거 우리나라 음악을 집대성에서 만든 책이 악학궤범이에요. 이것도 성종의 업적입니다. 이거는 성현이라는 신하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만든 겁니다. 이 성현도 조선 전기 엄청 똑똑한 그런 신하 중에 한 명이에요. 물론 이제 한능검이 거의 안 나오지만 그 용제총화라는 수필도 썼죠. 공무원 시험에 나옵니다. 용제총화. 아무튼 뭐 성종 때 성현에 의해서 악학궤범이 편찬되었다. 한능검은 그냥 악학궤범 성종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동국여지승남 편찬. 동국여지승남은 무슨 책일까? 이 책은 각 도별로 지리하고 풍속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런 책을 인문지리서라고 해요. 인문지리서 재밌습니다. 각 도별로 지리나 풍속 나와 있는 저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역사학자들은 이런 거 보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아. 옛날 이런 동국여지승남이나 뭐 팔도지리지나 뭐 이런 거, 특리지 이런 거 보는 원문으로 막 보는 그런 재미가 있을란가? 힘들란가? 아무튼 이 동국여지승남은 오늘 잡담이 많네 제가. 그 성종 때 신하였던 노사신, 강희맹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든 인문지리서. 이 동국여지승남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종 편찬 사업의 예로 무조건 등장하는 책이에요. 성종의 그 3대 편찬 작업이 뭐냐면 경국대전, 동국통감 역사서, 그리고 동국여지승남까지 이렇게 3대 편찬이라고 해요. 아무튼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자꾸 성종 때 신하들이 지금 계속 한 명씩 등장하죠. 제가 그 성종과 연관지어서 기억할 신하들이 있어요. 서거정, 노사신, 강희맹, 또 아까 말한 성현, 뭐 이렇게 한 4명 정도 기억을 하면 됩니다. 사실 이 서거정, 노사신, 강희맹 이 세 사람은 안 끼는 데가 없을 정도로 이 조선 성종과 함께 조선의 기틀을 만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계속 등장할 겁니다. 아무튼 성종의 동국여지승남 기억을 하면 돼요. 자, 다음은 동문선 편찬. 동문선은 선택지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서거정이 역대 문학작품을 선별해서 동문선을 편찬했다. 이런 선택지가 나와요. 실제 나왔던 선택지예요. 물론 선택지에는 서거정만 나왔지만 이 동문선 역시 아까 얘기했던 노사신, 강희맹이 같이 참여해서 조선 초 성종 때 이런 동문선이라는 시, 문학 이런 모음집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우리 지금 방금 배운 동문선하고 악학궤범은 아까 음악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런 시나 문학, 음악 관련 책이잖아요. 그래서 조선의 문화 문제의 선택지로 등장할 때가 많아요.
조선 후기 사료 딱 내놓고 틀린 그런 오답 선택지로. 이건 조선 초기잖아, 성종. 악학계범이 만들어졌다. 또는 뭐 동문선이 만들어졌다. 조선 후기인데 이런 오답 사료로 나오기도 합니다. 동문선 편차는 조선 초의 성종 꼭 기억하면 됩니다. 다음은 국조 오례의를 완성했다. 국조 오례의. 국조, 나라의 조정에서 해야 되는 오례, 5가지 예를 갖추는 그런 의식들 적혀있어요. 뭔 말이야? 나라에 큰 일들이 생겨. 5가지 일들이 있어. 뭐가 있을까? 조선은 유교의 나라잖아. 일단 제사 지내는 거. 그 다음 결혼, 혼례를 어떻게 하나. 또 외국 사신들이 왔을 때 어떻게 대접하나. 또 이제 군대 의식을 어떻게 하나. 또 마지막으로 누가 돌아가셨을 때, 상당했을 때. 그렇게 5가지 일들이 왕실이나 조정에서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이건 누가 썼어? 이거 신숙주가 썼습니다. 신숙주 아까 해동제국기. 그 다음에 국조오례의 편찬에 지도적으로 참여했다. 기억을 하면 돼요.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야. 국조오례를 언제 썼냐면 왕비가 막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러면 야 저기 책꽂이에서 국조오례 좀 갖고 와봐. 그래갖고 그거 딱 보고 이제 그거 참고해서 장례를 치르고 그렇게 했던 얘기예요. 나라에서는 조정에서는 국조오례를 받고 각 가정에서는 뭘 보고 있을까? 그거는 주자가래라는 책이 있어요. 주자가래. 네, 주자가래. 이건 가정에서 지켜야 될 예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이에요. 주자가래. 뭐 참고로 알아두면 됩니다. 국조오례의 편찬은 성종이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경연 활성화. 이건 아까 홍문관 설치하면서 얘기했죠. 경연을 무지나 많이 했어요, 성종이. 자, 그 다음에 관수관급제 실시. 관수관급제. 우리 세조 때 직전법을 실시했지. 직전법을 실시해서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했다라는 선택지를 기억하고 있죠. 성종 때는 관수관급제를 실시해서. 관수관급제가 뭔지 알아봅시다. 일단 이름을 들어보니까 관이 2번이나 들어가. 이게 뭐 나라에서 뭔가 한다는 내용일 것 같아. 유추할 수 있겠지. 고려도 관영상점 있잖아. 관영상점. 나라에서 운영하는 상점. 그럼 관수, 관급은 뭐야? 관이 2번이나 들어갔네. 이 숫자가 거둘 숫자예요. 급은 지급할 급이야. 그럼 답 나왔지. 나라에서 거두고 나라에서 지급을 해준대. 우리 관리들은 이때는 이제 수조권을 가지고 있잖아. 수조권이 뭐야? 지급된 땅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지. 그 세금은 어떤 기준으로 거둘까? 원래 이 과정법에는 그 수확량, 그 한 해 생산량의 10분의 1을 거둬야 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수확량과 생산량을 누가 조사해? 그 땅을 지급받은 관리가 조사해. 말이 안 되는 거지. 슬슬 냄새가 나지. 못된 관리들이 이제 나쁜 놈들이 쟤들 마음대로 이제 막 수확량을 부풀려. 그래서 부풀린 거에 10분의 1을 막 받는 거야. 그리고 조작해서. 그래서 실제보다 더 많은 세금을 받는 일들이 발생하고 이런 폐단이 발생하니까 성종이 이렇게 한 거예요. 야 관리들 니들 수조권 주고 10분의 1만 세금 받으려고 했더니 이놈 시키들이 생산량을 막 조작해갖고 백성들 피를 쪽쪽 빨아먹고 내가 니들 그렇게 가르쳤어 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라에서 생산량도 조사할 거고 세금도 쫙 걷어서 이제 니들 월급처럼 나눠줄 거야. 나라에서 거두고 나라에서 지급할 거야. 그 이름이 바로 관수관급제다 이놈 시키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직접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각 지방 관청에서 세금을 거둔 후에 관리들한테 월급으로 나눠줬다. 그게 바로 관수관급제입니다. 이해하셨죠? 이해 못해서 어쩔 수 없어. 넘어가야 돼. 사료에는 어떻게 나올까? 사료에는 성종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이게 성종이 즉위하고 그 7년 동안 수렴청정 했다고 했잖아. 그 할머니 정의왕후 대왕대비 정의왕후가 그 수렴청정 하던 시절에 관수관급제가 실시됐어요. 그러니까 사료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왕대비가 말하기를 직전의 세는 직전법의 그 직전이에요. 직전의 세금은 소재지의 관리로 하여금 거두어서 주도록 하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각 지방 소재지의 관리로 하여금 거두어서 주도록 하라. 대왕대비가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런 말이 나와. 소재지의 관리로 하여금 거두어서 주도록 하라. 그럼 관수관급제입니다. 대왕대비는 성종 할머니, 직전은 뭐야? 직전법. 과전 말하는 거예요. 소재지의 관리로 하여금 지방 관청에서 걷어서 줘라. 그게 성종의 관수관급제다. 자, 이제 마지막 김종직 등 사림을 등용했다. 지금부터 이제 진짜 잘 보셔야 돼. 이 조선 사화가 어려운 분들, 또 조선 붕당이 어려운 분들, 또 예속 논쟁, 환국 이런 거 어려운 분들은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성종 때. 이 성종이 김종직 등 사림을 등용했다. 이 한 줄이 앞으로 등장하는 수많은 그 사림들의 희생과 훈구파와의 대결, 또 붕당이 갈라지고 환국이 벌어지고 뒤에 탕평까지 막 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 처음이 바로 성종 때 김종직 등 사림을 등용했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성종 끝내면 돼요. 뭐 잠깐만 빠진 게 있나? 우리 편찬작업에서 동국통감 안 했네. 동국통감을 안 했어. 동국통감은 그 역사서인데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순서대로 써졌네. 순서대로 써졌으면 뭐야? 기존체 아니지? 뭐야? 편년체, 연도별로 썼다 그 얘기예요.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편년체 역사서입니다. 서거정이 역시 만들었어요. 편찬했고 뒤에 감자가 거울 감자예요. 감자가 들어가면 다 좋은 거야. 동의보감. 이게 귀감이 되는 역사서. 동국통감. 귀감이 되는 의서. 동의보감. 동국통감. 그래서 이것도 경국대전처럼 세조 때 써서 성종 때 완성이 됩니다. 그 정도 하면 뭐 동국통감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동국통감 넘어가고 이제 아까 그 김종직 살인 등용한 거 그 얘기 자연스럽게 한번 해볼게요. 자연스러웠나? 아무튼 바로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 고려 말로 돌아가 봅시다. 고려 말로. 신흥 무인 세력이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치면서 떠올랐고 신인사대부가 성장을 했죠. 그리고 신흥 무인 세력 이성계와 급진 신인사대부 정도전이 같이 조선을 세웠지. 그 중에 온건 신인사대부들은 어땠는지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날 리가 없지. 벌써 언제적 고려야? 벌써 고려 까먹은 사람도 있을 거야. 당시에 온건 신인사대부였던 정몽주,
길제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 그리고 정몽주처럼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은 대부분은 길제처럼 고향에 돌아가서 공부하면서 제자를 키웠다고 제가 분명히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었죠. 그런 적 없다고 우겨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튼 전 그렇게 말했었어요. 아무튼 고향에 짱박혀있던 그 온건 신진 사대부들이 우리가 잘 아는 사림이 된 거예요. 사림. 원래 그런 사람들을 사류 또는 사족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게 점점 바뀌면서 이제 사림이 된 겁니다. 아무튼 성종 때까지도 사림들은 고향에서 그냥 공부하고 있었어 계속. 근데 왜 성종이 갑자기 공부하는 사림 중 한 명인 김종직을 중앙정교로 불렀을까? 그걸 궁금해해야지 이제. 안 물어봤으니까 안 궁금해요. 뭐 그런가? 아무튼 자, 왜 정교로 불렀을까? 자, 우리가 조선의 붕당을 공부하려면은 훈구파하고 살인파를 알아야 됩니다. 훈구파와 살인파의 대결이야. 조선의 붕당 정치는 물론 이제 살인들이 지들끼리 막 지지고 볶고 싸운 거지만 그 전에는 살인들이 어떻게 정계에 등장했고 또 어떻게 살아남아서 선조 때 지지고 볶고 싸웠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일단 조선 초에 나라를 세우고 공훈을 세운 사람들, 그런 신하들을 우리는 훈구파라고 부릅니다. 나라를 세웠어. 공훈을 세웠어. 공훈을 세웠으니까 훈구파. 이렇게 기억하면 쉽겠죠? 훈구파에도 훌륭한 신하들이 엄청 많습니다. 봐봐. 우리 지금까지 말한 신하들 다 훈구파들이야. 조선 초기에 얼마나 훌륭한 신하들이 많습니까?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신하들이 엄청 많잖아. 근데 우리 훈구파 신하들을 잘 기억을 못한다? 왜? 나중에 살인들이 득세를 하니까. 조선 500년 반절 이상을 다 살인들이 득세해서 먹고 들어가니까. 자기들이랑 싸웠던, 자기들 수십 명, 수천 명, 막 수백 명 죽였던 훈구파들한테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았겠지. 아무튼 조선 초에는 훈구파였어. 근데 이게 성종쯤 오니까 훈구파들이 점점 대가리가 커지고 막 무서울 게 없는 거야. 성종도 막 대충 감이 오지, 이제. 이것들 막 오냐 하고 막 그랬더니 우쭈쭈 해줬더니 막 기어오르는 거야. 얘네들을 견제할 놈들을 어디서 좀 데려와야 되는데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종의 머릿속에 탁 스치고 지나간 게 바로 고향에서 공부하고 있던 살인들이 이제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존경받던 영남학파의 대부, 영남학파의 종조, 영남학파의 짱, 김종직을 정계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김종직을 필두로 해서 수많은 살인들이 정계로 진출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살인들이 주로 어떤 관직에 있었냐? 바로 3사. 조선의 3사에 있어서 3사. 관리, 감찰, 견제, 언론. 훈구파들이 비리를 저질러 사람들이 바로 그냥 꼰질러 버리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훈구와 살인의 이야기는 차근차근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성종 때 이제 김종직을 끌어들이면서 훈구와 살인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되고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성종이 진짜 끝이야. 자, 성종으로만 진짜 20분이 넘겼네. 큰일 났네. 큰일 났다. 자, 예성전용 임명설에서 이제 성까지 끝났어요. 성종까지 끝났어요. 그 다음 누구야? 연이네. 연 누구야? 연산군이지. 연산군은 완전 초사이코패스니까. 초사이어인이 아니라 초사페인이야. 초사이코패스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자, 이제 연산군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군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연산군 엄마 이야기부터 해야 돼요. 연산군은 성종의 아들이지. 연산군은 성종의 아들인데, 당연히 엄마가 있겠죠. 이 엄마가 그 유명한 폐비윤씨입니다. 폐비윤씨. 보통 왕비들 이렇게 안 부르지. 근데 버려졌으니까 폐비윤씨라고 불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윤씨가 아들을 낳았어. 연산군이지. 연산군 낳기 전에는 진짜 착하고 막 예쁨도 받고 그런 왕비였어요. 근데 연산군을 낳고 나서 연산군이 세자가 되고 조금씩 성격이 변하기 시작해. 어떻게 변해? 질투가 심해졌어. 집착이 심해지고. 이게 자기 아들이 왕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왕의 어머니가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막 사람 머릿속에 자리가 잡히니까 이제 막 이상해지는 거야. 성종 옆에 막 후궁들이 막 미워. 후궁들이 또 어떻게 할까봐 막, 자기 아들 죽일까봐? 또 자기가 왕비가 못 될까봐? 아니야, 왕의 엄마가 못 될까봐? 하여튼, 그런 게 심해진 거야. 후궁들이 막 죽도록 미워. 그래서 후궁들을 막 모함하고 막 후궁들한테 막 독약을 막 먹이려고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 일들이 성종한테 발각이 돼요. 그래도 성종은 자기 각시니까 이제 몇 번 용서를 해줘요. 근데 갈수록 이런 행태가 이제 심해지는 거야. 나중에 성종 얼굴을 손톱으로 막 쫙쫙 긁어버립니다. 미쳐가지고 막. 응? 성종이 버티겠어? 못 버티지. 남편이기도 하지만 한나라의 임금인데 어떻게 해. 결국에 윤씨를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궁궐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폐비 윤씨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소문들이 막 계속해서 조정에 막 들려와. 성종이 기분이 나쁘지. 심기가 불편하고 신하들도 계속 안 좋은 소리 하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막 얘기하지. 야, 안 되겠다. 그냥 죽이자. 그래서 결국 폐비 윤씨가 사약을 먹고 죽게 됩니다. 그때 폐비 윤씨의 아들 연산군 나이가 7살이었고 연산군이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 다 기억을 합니다. 왜 사이코패스가 됐는지 알겠죠. 그리고 연산군이 20살이 되었을 때 성종이 죽고 왕이 됩니다. 이렇게 연산군을 시작을 하면 돼요. 벌써 연산군이 어떤 사람일지 이제 기대가 되고 대충 눈에 보이잖아. 그지? 연산군이 한능검에 나오면 무조건 사화 문제입니다. 사화. 사화가 뭐죠? 살인들이 화를 입었다는 거. 화를 입어서 사화예요. 사화. 화를 입었다는 말이 뭐야?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조선의 4대 사화라고 하죠.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다 무오년, 갑자년, 기묘년, 을사년에 사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앞에 무오, 갑자, 기묘, 을사가 붙는 거예요. 4개의 사화가 있어요. 순서 알아야 돼요. 물론 이제 제 포스팅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외웠죠. 뭐? 갑자기 토끼가 똥을 싸? 이걸로 외웠어요. 뭐? 갑자기 토끼가 똥을 싸? 뭐? 갑자, 기묘, 토끼잖아. 똥, 을사, 을사사화까지. 순서대로예요. 이 중에 앞에 무오와 갑자가 무오 갑자사화가 연산군 때 일어난 일이고 기묘사화는 중종, 을사사화는 명종 때 일어난 겁니다. 일단 우리는 순서대로 할 거니까
연산군 때 뭐만 하면 되겠어, 그러면? 무호와 갑자. 무호와 갑자까지 하면 됩니다. 오케이? 연산군이 못된 짓을 했다는 것만 기억을 하면 돼요. 무호사화부터 볼게요. 일단은, 화면에 나오는 키워드를 알아야 돼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험 사료에서도 이 키워드를 찾아서 이게 무호사화인 걸 파악을 해야 돼요. 봅시다. 자, 연산군이 왕이 된 지 한 4년쯤 됐어요. 그 당시에 이극돈이라는 사람이 재상으로 있었고, 김일손이라는 사람은 사관으로 있었어요. 사관이 뭐 하는 사람이지? 조선왕조 실록 쓰는 사람이지. 실록이 뭘 바탕으로 만들어지지? 선택지에 나오잖아.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지지. 사관들이 쓴 사초들을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쓸만한 것들을 실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이극돈이라는 사람이 그 사초에 자기 이야기가 좀 안 좋게 쓰여진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막 들어. 그래서 김일손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복의 김사관 그날 그 있었잖아. 그 부분 있잖아. 나 등장했던 그 부분 좀 고쳐줘. 이거 역사에 남는 건데 그렇게 그냥 쓰기 좀 그렇잖아. 좀 고쳐주지. 응? 그러자 김일손이 됐거든요. 응? 사초는 사실과 진실을 바탕으로 쓰는 겁니다. 작성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사관의 명예를 걸고 나는 절대로 사초를 바꿀 수가 없어. 절대로 네이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극돈이 화가 나. 야, 난 재상이고 넌 일개 사관인데. 막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안절부절하다가 김일손이 쓴 사초를 살짝 들여다봤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그 세조, 수양대군 그 세조 맞아. 그 세조에 대해서 안 좋게 쓴 부분이 있는 거야. 옳다구나. 이거 일러 바쳐야 되겠다 한 겁니다. 선대 임금을 안 좋게 쓴 건 불경한 거지. 거의 뭐 반역에 가까운 죄잖아. 이걸로 이제 괘씸한 이 김일손이는 혼내줘야지 하고 생각하고 당시에 그 유자광이라고 하는 신하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유자광이 사초를 살펴보니까 거기에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이라는 글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김종직은 우리 성종에서 지금 좀 전에 봤잖아. 영남 살인세력의 대두, 대빵, 김종직. 근데 이때는 이미 김종직은 죽은 뒤였어요. 그럼 도대체 김종직이 쓴 그 조의제문이라는 것이 뭐냐? 그게 중요하겠지. 이것까지 이야기하면 좀 이해가 길어지긴 한데 대충 하여튼 이 조의제문이 중국 초나라 때 이야기인데 그때 항우라는 사람이 의제를 죽이고 끌어내리고 왕이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조가 그 우리 조의제문의 조자가 우리 장례식장 하면 근조라고 써있죠. 근조, 조. 그 죽은 뭐 넋을 위로하고 할 때 쓰는 그 조자야. 그러니까 의제를 위로하는 글이지. 조의제문이야. 조의제문. 그래서 읽을 때 제가 읽을 때 조의제문이라고 띄어서 읽은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어쨌다고? 이게 뭐 어쨌다는 거야? 머리를 좀 굴려보자고. 우리 세조를 안 좋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세조가 어떻게 했어? 단종을 끌어내리고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잖아. 방금 조의제문에서 항우가 의제를 그렇게 해서 의제를 기린다는 게 곧 단종을 기린다는 얘기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더스탠? 했어요? 언더스탠 했어?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자, 아무튼 그냥 유자광이 연산군한테 그걸 또 홀랑가서 일러 바칩니다. 근데 당시에 살인들로만 이루어져 있던 이런 그런 대간 세력들이 힘이 점점 커지고 자기 말을 잘 안 들어 연산군이 생각했을 때 자기가 뭔 말만 하면 맨날 아니 되옵니다 막 그러고 막 어쩌고 그러는 거야 연산군이. 기분이 살짝 나쁜 상태였어 살인들한테. 근데 감히 나의 할아버지인 세조를 까? 할아버지를 까고 단종을 기려?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이참에 살인들 물갈이 좀 싹하자. 야 일단 조이제문 쓴 김종직이 데려 이미 죽었사옵니다. 아 그래? 야 무덤 파서 모가지 잘라버려.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헤쳐서 이렇게 시신의 목을 참수하는 걸 뭐라고 해요? 부관참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호사화 때 김종직이 부관참시 당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김종직을 부관참시하고 수많은 살인 세력을 죽입니다. 특히 김종직의 제자들인 그런 영남 살인 세력들이 겁나게 많이 죽게 돼요. 그리고 그 김일손이라는 사관, 그 사관 김일손이 김종직의 훌륭한 제자 중 한 명입니다. 김종직 제자 유명한 사람들이 3명 있어요. 정여창, 김굉필, 김일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막 이때 다 뭐 유배도 가고 죽고 막 그래요. 아무튼 이게 조선의 4대 사화 중에 첫 번째 연산군의 무오사화. 뭐 갑자기 토끼가 똥을 싸의 첫 번째 뭐? 사화입니다. 오케이? 자, 무오사화 끝. 자, 이제 갑자사화 볼게요. 자, 무오사화가 끝나고 이게 수많은 사륙을 이제 저지르다 보니까 연산군이 이제 머리가 해가닥해. 갑자기 막 흰수염고래 막 수염을 구해오라고 시키기도 하고 막 나라 국간을 막 헤프게 쓰고 하여튼 망나니 사이코짓을 천천히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산군의 가슴속엔 그 항상 그 가슴속에 품고 있던 자기 어렸을 때 죽었던 엄마 패비윤 씨의 그런 망령이 이제 스물스물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 그때 자기 엄마를 욕했던 신하들, 그 세력들, 자기 엄마를 죽인 놈들 기억이 나는 거야.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저녁에 이제 막 회식을 하고 있었어. 회식, 풍악을 울려라 하면서 이제 신하들하고 회식을 하고 있는데 막 소맥 먹고 있냐 그러고 있었는데 당시 이세자라고 하는 그 재상이 술을 마시다가 연산군의 그 골룡포 옷에다가 술을 떨어뜨립니다. 사실 그럴 수 있잖아. 술 먹다가 취해갖고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이세자라는 사람이 그 패비윤 씨한테 사약을 갖다 주는 사람입니다. 빠밤 여기서 막 음악 나와야지. 두둥. 아무튼 그 일을 시작으로 해서 패비윤 씨의 그런 죽음과 관련된 사람들을 싸그리 이제 죽이기 시작해요. 미친 듯이 죽이기 시작합니다. 예, 연산군이. 그리고 패비윤 씨를 이제 복위시키려고 하는데 반대를 해? 다 죽여. 그게 바로 갑자사화예요. 갑자사화의 키워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패비윤 씨야. 패비윤 씨. 예. 갑자사화 때는 훈구파, 살인파 이런 거 안 가려. 사화긴 한데 훈구파도 많이 죽었어요 이때. 예. 자기 엄마 패비윤 씨랑 관련 있으면 다 죽입니다. 엄마에 대한 복수다 하면서 다 죽여. 이때 저의 그 조상인 한 명의 청주안시 충성공파 예. 한 명은 이미 죽어 있는데 저의 조상님은 이미 죽었는데 또 무덤에서 꺼내갖고 모가지를 자릅니다. 한 명에도 이때 부관참시를 또 당해요.
그래서 영화 그 관상에서 그 송강호가 한명희한테 목이 잘릴 관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영화에는 안 나오지만 그 자막으로 나오죠. 그래서 영화 초반에 그 늙은 한명희가 벌벌 떠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자기 목이 잘릴까봐 그런 건데. 근데 아무튼 결국 갑자사와 때 무덤에서 꺼내져서 목이 잘리는 그런 한명희의 운명을 이야기한 거죠. 갑자사의 키워드가 뭐라고? 패비윤 씨. 예, 끝이에요. 패비윤 씨. 왕의 엄마. 뭐 이런 말 나온다? 100% 갑자사와다. 자, 아이고,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고. 시간 진짜 많이 흘렀네. 큰일 났네. 이거 언제 다 한대. 연상군, 중종, 명종 언제 한대. 큰일 났네. 오늘 좀 길어져도 그냥 갑시다. 저 이제 목소리 막 빨리 안 하려고. 목 아파서 못 하겠더라고. 네. 연상군, 자, 그리고 연상군 사이코 짓을 제가 많이 했다고 했죠. 연상군이. 금표 세 가지만 얘기해보자면, 금표, 그리고 흥청, 그리고, 신원패. 금표는 왕의 땅이야. 금표 붙여놓으면 거기가 왕의 땅이야. 백성들 거기서 못 살아. 다 쫓아내야 돼. 그래서 연상군이 금표에서 막 금표 붙여놓고 거기서 사냥합니다. 연상군이 나중에 사이코 막 최절정 상태에 있을 때는 경기도의 절반의 금표를 붙여놨어. 그 다음에 흥청은 우리 흥청망청 들어봤죠? 흥청, 망청 막 쓴다고 하잖아. 흥청 기생들입니다, 기생들. 그 영화 간신에 보면 나와요. 흥청 기생들, 기생들 막 엄청 잘 나가는 기생들 막 단계별 오디션 해갖고 막 기생들 뽑아가지고 막 최고 잘 나가는 기생 집단이 흥청이야, 흥청. 네. 아무튼 그 영화 간신에 나오죠. 주지훈 나오고 천호진 나오죠. 기생들 잘 모으죠. 막 기생들 모아가지고 막 하죠. 그 다음에 신원패. 신원패는 그 목에다가 차고 다니는 겁니다. 신원패가 당신에게 주어지는 합격 목걸이. 뭐 그거 아니야. 신원패가 말을 삼가는 패예요. 마음에 안 드는 신화가 있으면 합격 목걸이, 신원패 딱 해주면 걔는 입도 뻥끗하지 마, 너. 그 얘기입니다. 완전 사이코가 됐죠. 자, 아무튼 이렇게 연상군을 마치고 중종으로 넘어갑니다. 자, 지금 오늘 뭐해? 아무튼 자, 중종 넘어갈게요. 자, 우리 조선 임금 외울 때 유일하게 조나 종으로 끝나지 않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방금 했던 연산군하고 광해군이에요. 예성, 연중, 임명선. 거기서 연산군. 광인, 효연, 숙경형의 광해군. 이 사람들은 왜 군일까? 이들은 왕으로서 죽지 못했어요. 왕인 상태에서 죽지 못했어. 왕이 죽으면 조나 종 같은 묘호가 붙는다고 했잖아. 이 두 사람은 왕을 끝까지 못한 거야. 중간에 내려온 거야. 폐위된 군주입니다. 어떻게 내려와? 바로 쿠데타에 의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쿠데타를 이쁘게 말하면 반정이야, 반정. 반정의 뜻이 바르게 되돌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반정. 그래서 연산군 뒤에는 반정이 있겠지? 광해군 뒤에도 반정이 있습니다. 예성, 연, 중이죠. 그래서 연산군 뒤에 중종 반정이 있는 거고, 광인, 효연, 인이잖아. 광해군 뒤에 인조 반정이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조선 임금 외우는 게 한결 수월해져요. 자, 연산군 뒤에는 중종 반정, 광해군 뒤에는 인조 반정. 자, 아무튼 연산군이 사페짓을 하고 걔 난리를 피니까 신하들이 진짜 이거 해도 너무하네 하면서 반정을 일으키고 얼떨결에 누군가가 왕이 됐는데 그게 바로 중종이야. 중종도 성종 아들인데 하여튼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 어제 또 그 따지고 있어. 아무튼 중종이 연산군 다음 왕은 중종이다. 자, 중종은 딱 키워드가 두 개입니다. 바로 조광조와 기묘사화. 조광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일단 당시 상황을 봅시다. 중종이 어떻게 왕이 됐지? 반정으로 왕이 됐잖아. 쿠데타로 왕이 됐잖아. 그러니까 신하들이 너도 나도 막 반정에 막 공훈을 세웠다고 막 하는겨. 아, 저도 반정에 참여했어요. 막 그러면서. 이런 공훈을 세운 신하를 뭐라고 해? 공신이라고 하죠. 공신. 공부의 신 아닙니다. 자, 공신. 반정에 공훈을 세웠으니까 반정공신이 되겠지. 반정공신. 너도 나도 막 반정에 공훈을 세웠대. 반정공신이 많아. 엄청 많아. 그래서 초반에는 신하들한테 끌려다닙니다. 중종이. 그때 혜성같이 나타난 신하가 있어요. 바로 꽃미남. 막 후광이 비쳐. 갑자기 막 하늘에서 꽃잎이 떨어지고 막. 꽃미남 조광조. 샤라랄라 막 그런 음악 나오고 막. 근데 중종이 실제로 잘생겼다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조광조가. 근데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야. 행실이 워낙 발라. 바른 사람이야. 우리 지금 그 김종직의 그 제자 배웠었죠. 아까 김굉필을 제가 잠깐 언급했었죠. 김일손, 정여창, 김굉필, 김일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이 김종직의 제자인 김굉필의 제자가 바로 조광조야. 조광조가 바른 생활을 살아냅니다. 중종도 조광조가 마음에 쏙 들었어. 살인들도 야 앞으로 조광조만 따라해. 그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런 풍조가 생길 정도로 야 조광조 풍으로 해. 우리 그 조선 후기로 가면 송시열이라고 있죠. 송시열이라고 유명한 그런 신하가 한 명 나옵니다. 이 송시열도 어렸을 때 송시열 아버지가 맨날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 얘기가 야 조광조처럼만 해. 그러면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뭐 한 자리 무조건 한다. 조광조처럼만 해. 그만큼 조광조가 살인들 사이에서 또 나중에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조광조는 추앙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광조의 업적은 별도로 알아둬야 됩니다. 조광조 화면 보면 이윤삭제 주장, 혈량과 실시, 소격서 폐지, 도학정치, 형약 실시. 이윤삭제 주장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이게 바로 중종 시절 또 사화가 하나 있죠. 기묘사화. 기묘사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 중종 때 반정 공신들이 많다고 했잖아. 바른생활 조광조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건 아닌 거야. 반정에 아무 상관없는 애들도 공신으로 책봉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중종 임금님, 우리 그 공은 세웠다고 적혀 있는 사람들 보니까 조광조는 좀 더 멋있게 말해야 될 것 같아. 우리 공은 세웠다고 적혀 있는 사람들을 보니 이거 관련 없는 사람들도 여럿이 있던데 아우 안 되겠다. 아무튼 잘 가려서 삭제할 사람을 좀 삭제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이게 바로 조광조가 위훈 삭제를 주장했다 하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에 혈량과 실시. 혈량과는
각 지방에 숨어있는 그 숨은 인재를 찾아가지고 관리를 시킨 걸 말합니다. 그래서 조광조가 그 산속에서 숨어서 공부하던 그런 사람들을 많이 그 조정에다 꽂아줍니다. 예. 다음에 소격서 폐지, 소격서. 조광조는 바른 생활이야. 뭐의 바른 생활이야? 유교의 바른 생활이에요. 성리학의 바른 생활. 근데 소격서는 무슨 기관이야? 도교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이에요. 에이, 우리 유교의 나라 조선이야. 무슨 도교 행사를 해. 저희 소격서 폐지해버려. 그 다음에 도학정치. 이거 도학정치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도학정치도 항상 바른 생활을 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누구까지 바른 생활을 해? 임금도 바른 생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임금이 바르게 해야 신하들도 바르게 되고 백성도 바르게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뭐 향약은 다 알죠. 향약을 실시합니다. 조광조가. 조광조 업적은 꼭 외워줘야 돼요. 왜냐면 조광조 업적이 사화 문제랑 엮어서 나와요. 가, 연산군 갑자사화, 나, 명종대 을사사화.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은 하면서 조광조의 업적이 나와. 그러니까 알아놔야 됩니다. 개별 인물 문제로 꼭 나와요. 자, 조광조 끝. 자, 이제 기묘사화 봅시다. 기묘사화. 또 말이 빨라지네. 자, 아까 조광조 업적 중에 위훈 삭제를 주장했다고 했지. 공신들은 열받아, 이제. 나 지금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조광조가 막 초를 치고 있네? 그런데 함부로 조광조를 또 건들지도 못해. 왜냐면 중종도 조광조를 신임하고 있고, 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조광조의 학풍을 본받아가지고 존경하고 막 그러거든. 그럼 무슨 수밖에 없어? 모함을 해야지. 이 나쁜 놈들이 잘하는 거, 모함을 해야지. 그래서 나뭇잎에다가 막 꿀인지 설탕인지 그런 거 발라놓습니다. 어떻게 발라놔? 한문으로 주초위왕이라는 글자를 꿀로 발라놔요. 그럼 벌레를 거기다 올려놓으면 벌레가 그 글자대로 나뭇잎을 갉아먹겠지. 그리고 나뭇잎에는 주초위왕이라는 글자가 딱 막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처럼 딱 새겨지겠지. 이 주초위왕의 주자하고 초자를 합치면 조광조의 그 성인 조자가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조씨가 왕이 된다 뭐 이런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중종도 슬슬 조광조가 버거워. 막 도학정치 해야 된다고 그래. 막 조광조가 임금이 막 자기한테도 막 바른 생활을 요구하는 거야. 아우 버거워 조광조. 인기가 너무 많아. 응? 근데 때마침 주초이왕이 나뭇잎 사건이 터져주네. 야 조광조 너 잘난 거 알겠어. 하지만 난 더 이상 너를 안고 갈 수 없다. 널 버릴게. 그래서 조광조가 유배가 보내지고 상당수의 이런 살림 세력들이 처형을 당하게 되고 유배를 갑니다. 그게 바로 중종 시절의 기묘사화예요. 그래서 제가 외울 때 뭐라고 외우라고 했어요. 중종과 조광조의 사랑이 참으로 기묘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했죠. 좋아했지만 버릴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기묘사화까지 중종을 끝낼게요. 아이고 시간 없네. 큰일 났네. 그래도 중종 때 추가로 알아둘 게 있는데 삼포해란이 때 일어나고 삼포해란으로 인해서 비변사가 처음 설치된 때가 바로 중종 때다. 또 기억을 하면 되고 또 그 우리나라 최초의 그 서원이었던 백운동 서원이 이 중종 시절에 풍기군수 주세붕이 성리학 들여온 그 안양을 기리기 위해서 백운동 서원이 만들어졌다. 이게 언제? 중종 때. 또 됐어.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삼포해란은 알 거야. 삼포해란 우리 세종 때 그 삼포 개방했잖아요. 계약적 기억하죠. 그 삼포에서 장사하던 외놈들이 사람들 모아갖고 막 난 일으킨 게 삼포해란이에요. 그래서 그때 임시기구인 비변사가 처음으로 설치가 되는 겁니다. 자, 중종 끝났어요. 명종으로 갈게요. 명종. 아니구나. 중간에 예성 전종 인이 있네. 인종이 있네. 아이고. 제가 광해군 뒤에 인조 반정이 있다고 했잖아. 그럼 이 인은 뭘까? 인종이지. 광해군 뒤에 인조 반정을 외워두면 앞에 인은 당연히 인종이겠지. 조 아니면 종 둘 중에 하나니까. 자,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인종 이야기를 할 텐데 이거는 명종의 업적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둬야 됩니다. 중종이 죽기 전에 큰 세력이 두 개가 있었어. 대윤하고 소윤이라고 불리는 그 세력이 있었어요. 둘 다 중종 부인들이 둘 다 윤씨라서 그래. 아무튼 대윤 세력에는 그 세자인 인종의 외삼촌인 윤임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당시 그 정승이었던 김안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소윤 세력에는 그 명종의 엄마인 문정왕후, 그 다음에 윤원로, 윤원형 이런 사람들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렵죠? 사실 이름도 다 외울 필요 없어. 윤씨들 막 많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거는 명종의 을사사화야. 윤씨들이 막 엄청나게, 폐비윤씨 말고 실제 이름 윤임, 윤원형, 윤원로 막 이런 윤씨들 이름들이 막 나와주잖아? 그러면은 명종 때 을사사화를 의식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튼 인종이 이제 중종의 아들이니까 세자가 됐고 이제 왕이 됐죠. 근데 인종 엄마는 인종을 낳고 바로 죽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없고 그 자기 편에는 외삼촌 아까 말했던 윤임하고 정승인 김한노가 있었는데 이걸 대윤이라고 불렀다고. 근데 엄마가 없으니까 그 의붓 엄마죠. 문정왕후 밑에서 구박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문정왕후가 명종 엄마예요. 인종은 9개월밖에 왕을 못해요. 문정왕후가 막 독살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인종 끝. 자, 인종은 할 게 없어 진짜로. 아무튼 인종이 죽고 명종이 왕이 됩니다. 자, 명종은 12살밖에 안 돼가지고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합니다. 엄마가. 그리고 문정왕후한테는 윤원로, 윤원형 같은 그런 명종의 외삼촌들이 있어요. 이들이 바로 소윤이지. 근데 아까 그 대윤 세력들이 아직도 살아있어. 근데 이제 소윤이 정권을 잡았지. 명종이 왕이 됐으니까 소윤이 정권을 잡은 거죠. 야, 대윤들 몰아내자. 그래서 사료에 윤임, 윤원형, 대윤, 소윤 이런 키워드를 캐치를 해내야 돼요. 윤씨들이 나오면 을사사화, 대윤, 소윤 나오면 을사사화, 명종 때 을사사화, 폐비윤씨는 갑자사화, 살아있는 윤씨들이 나오면 을사사화야. 죽은 폐비윤씨 그게 나오면 갑자사화지. 자, 선택지로는 뭐 어떻게 나와? 외척 사이의 권력 다툼으로 을사사화가 발생했다. 또는 윤원형을 비롯한 외척 세력이 전국을 주도했다. 뭐 이런 선택지가 나옵니다. 한능검에서 명종은 을사사화 아니면 임꺽정 46분 큰일 났다. 이거 줄여봤자 30분 되려나? 큰일 났네. 자, 아무튼 임꺽정 을사사화 아니면 임꺽정이에요. 임꺽정은 명종 때 등장한 도적이에요. 산적이죠. 황해도에서 활동했고 세력이 컸어.
그냥 뭐 임꺽정이란 말이 나와줍니다. 임꺽정은 명종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료에 임꺽정 나오고 선택지에 뭐 나와? 을사사화. 뭐 을사사화 나오지. 이런 형태가 대부분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명종까지 끝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예성론종 임명선의 마지막인 선조부터 광인, 효연, 숙경영의 광해군 인조까지 시간이 나면 효종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뭐 임진왜란 나오고 광해 나오고 병자호란 나오고 조선의 전쟁을 주로 한번 살펴보게 될 것 같아요. 자, 다들 수고하셨고 또 봅시다. 잘 자고요. 안녕.